네, 마켓 프리뷰입니다. VS의 박영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아까 그 헤드라인 기사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6개월째 증가해서 현재 3,260억 달러를 기록했다. 네. 결국엔 수출을 잘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출을 많이 잘했죠. 네, 많이 벌어들였고. 예. 경기가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IT 쪽 의외로 또 정유 화학 소재도 잘했다고 전 들었어요. 매출이 수출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가들이 인하돼서 수익성은 많이 안 좋아졌겠지만은 매출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도 세계 경제가 축소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일정 구간을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IT 제품들의 수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IT 제품의 수출이 많이 늘었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들은 역시 중공업이나 이런 건설 장비나 이런 쪽 수출이 많이 줄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은 자동차 판매가 좀 늘었다 그러죠. 네. 현대차도 좀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미국 자동차 시장 볼륨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점유율이 판매 대수가 조금 약간 좀 줄었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현대차가 그동안의 연비 문제로 고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는 선방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1월 수출이 IT 중심을 호조를 보이고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무역 흑자가 우리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되고 있는데 이 무역 흑자가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뭐냐면은 수출은 늘지 않는데 수입이 줄면서 흑자가 좀 늘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보였지만 최근 한 4개월 동안은 수출도 증가하고 수입도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수입 증가폭보다도 수출 증가폭이 좀 컸다. 이러한 것들이 불황의 흑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기에 선행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매출이 증가하면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그림 하나 보시자고요. 네. 보면은 제가 연도별 수출입 동향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2009년도부터 2010년 올해까지 4년째입니다. 처음에는 한 200억에서 300억 불 정도의 월별 수출액을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2011년도 이후에는 사실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흑자가 유지가 되더라도 불황형 흑자, 그러니까는 수출이 늘지 않고 수입이 감소하는 이러한 흑자폭이 늘어나더라도 이런 불황형 흑자가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와 가지고서 올해 3분기 이후죠. 3분기 이후에는 IT 수출과 석유제품,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늘면서 전반적으로 수입도 증가를 했지만은 수출도 증가하는 이런 흑자형, 그러니까 내실이 튼튼한 이런 수출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글쎄요, 하반기 장세를 부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수입하는 업체나 수출하는 업체나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을 투자 전략에 염두에 좀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의 수출 상대국은 크게 세 군데죠. 미국, 그다음에 유럽, 중국. 중국이 그렇죠. 또 워낙 시장이 컸는데. 예. 중국도 이제 슬슬 조금 뭔가 변화되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수출 쪽에서는 앞서 이제 중공업이나 건설은 좀 좋지 않지만 자동차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하지만 부품 쪽은 또 잘 팔지 않습니까? 이번에 자동차 부품 수출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저도 이 부품 쪽은 했는데. 한번 섹터 애널리스트 모셔가지고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꼭 근데 완성차는. 주가는 별로 잘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이 시장이 이제 워낙 얇아지다 보니까 예. 개인 투자자들이 완성차가 일본하고의 환율 문제 때문에 경쟁이 좀 뒤지면은 이 부품 쪽도 안 좋을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좀 다르게 좀 한번 봐줘야 될 게 뭐냐면은요. 사실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품질, 신뢰성이 구축이 되지 않는다면은 채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자동차는 AS 기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들보다 좀 상당히 길거든요. 이 긴 AS를 커버를 하려면은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 되고요. 사실 AS가 엔진이 크게 부서지거나 이래서 고장나는 것보다는 부품에 의한 AS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실력들이 기술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 그다음에 유럽 이런 쪽에서 상당히 러브콜이 많은 종목들이
그 자동차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부품들이 그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될 텐데 아마 그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그 초기 투자 자본의 그 증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지만은 아마 내년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자동차 부품주 주가 괜찮네요. 예, 그래서 자동차 그 부품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관심 종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해서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투자를 판단하는데 이 선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뭐 싸잡아서 다 같이 안 좋지는 않다.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것 중에 아주 특이했어요. IT는 기존에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그 중국 쪽이 괜찮아질 거니까 철강 회사들을 봐라. 이렇게 의외였습니다. 봐야지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그 중국이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중국이 사실 수출만 가지고서 이제 내수만 가지고서 먹고 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가입니다. 전체적으로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수출이 아직 70%에서 60% 정도 되기 때문에 수출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 뭐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불황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의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지금의 성장 가도, 그다음에 성장 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은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를 강화해서 그다음에 중국이 그동안 수출에서 그 부족했던 성장률을 내수로 메꿔야 되는데 내수로 메꾼다는 것은 즉 건설과 그다음에 설비 투자가 이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내수 경기를 진작을 위한 그 정책들이 오늘 발표가 되면서 그런 가능성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철강주들에 대한, 실적 호전,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별로 안 좋았던 그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그 매출 증가, 이것도 내년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해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그 리포트가 거의 적절한 리포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 삼성전자 잘 나가는 주식이지만 거기에 포스코가 워낙 좀. 워낙 나쁘죠. 네. 이렇게 가라앉는지 모르겠는데 좀 받쳐준다면은 코스피 2000 뭐, 볼 수도 있겠군요. 아마 내년에는 그 철강주하고요. 내년이 아니라 뭐 당장 올해 이제 연말까지. 네. 연말에는 조금 좀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철강주들의 실적들이 조금 좀 안 좋아가지고서 네.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유로존 위기가 해결이 된다면 중공업하고 철강과 이런 건설기계 이런 쪽들이 아마 다른 업종에 비해서 반등폭이 상당히 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존만 해결되라.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 밑에서 매수해도 괜찮다. 이런 전략 저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서두가 좀 길긴 했습니다만 뭐 대충의 그 시장 아웃라인은 잡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맥락에 연결시켜서 박영호 대표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 오늘은 어느 기업을 볼까요? 그동안의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기업인데요.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주가 상승 요인이 이제 그 4대 요인이 있는데 그전에 4대 요인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주로 어떤 거였냐면은요. 일단은 유가. 네. 유가가 올 상반기 이후에 그 90불 때까지 다시 그 상승을 했었고요. 2분기까지. 그다음에 환율이 또 역시 6월 달 때는 그 1,120원이나 그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그리고 1,2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객 운송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해외 여행객들이 경기가 안 좋다고 좀 침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IT 업종이 좀 침체를 이루면서 그 IT 화물 운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지금 4분기에 들어서 3분기 이후부터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유가는 100불대에서 지금 90불대로 지금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1,200원에서 지금 1,080원대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여객 운송이 10월 달 여객 운송이 그 월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도 10월 달이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아마 여객 운송이 연말에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크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화물 운송. 사실 그 화물 운송 중에서 해운하고 항공이 있는데 실은 해운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화물이고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전자제품, IT 그 업종들의 제품들의 그 항공 화물이 많은데 최근에 IT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수출 비중을 보더라도 다른 데보다도 아세안 쪽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베트남 쪽에 공장을 그 세우면서 베트남 쪽으로 물건을 그 이송하는 이러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IT 제품의 운송량을 늘리면서 항공 화물의 실질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네 가지 박자가 모두 지금 맞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종목을 하나 오늘 골라보기로 했습니다. 자, 저랑 지금 20고개를 하셨습니다. 자, 유가의 환율, 뭐, 화물, 운송.
네, 뭐 그러면 또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항공 아니면 뭐 해운인데 예. 또 뭐 해운 쪽은 요즘 저기 하니까 항공이죠. 예, 맞습니다. 항공 중에 그럼 두 중에 하나군요. 예, 지금 이제 대한항공을 오늘 그 대한항공. 관심 종목에다 좀 포함을 시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차트를 보면은요, 사실 그 한 9월 달까지 그 횡보 과정을 거치다가 10월 달 들어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유는 2분기 실적이 그 예상보다 안 좋았고 3분기가 그리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했었는데 3분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그 KAI죠. 네, 그 항공우주. 예, 항공우주를 인수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그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은 저는 그 대한항공이 이번에 갑작스럽게 대한항공우주를 인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벌써 수년 전부터 항공 기술의 발전과 항공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검토를 해왔던 거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그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참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일말의 자금 부담은 조금 있겠지만은 자금 부담으로 얻는 그 불리함보다는 오히려 항공우주를 인수했을 때 얻는 시너지가 훨씬 더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대한항공에서 미국 군용기의 그 창정비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여기에서 뭐 부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정비를 할 수 있는 거를 계약을 해서 시도를 했다는 것도 대한항공이 항공기 운송과 그다음에 보관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항공기 정비까지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KAI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은 1차적으로 실적과는 연관이 없는 거다라고 보고요. 4분기 실적은 IT 제품의 수출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좋아질 것들이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카이라고 하는 한국 항공우주 인수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재무적인 부담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예. 사실 카이라고 하는 회사가 부실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실기업 아니죠. 부실기업이고 그러면 저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시너지 쪽을 좀 더 보고 싶은데 요즘에 나로 얘기 많지 않습니까?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좀 뭔가 좀 대안적인 회사들이 나와서 발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나로하고는 조금 다르죠. 네. 만약에 카이가 항공우주니까 뭐 항공우주 뭐 조금 논리 비약이긴 했습니다만 예. 우주 쪽으로 이제 간다면은 단순한 이 항공회사가 아니라 그런 시너지의 그림을 좀 그려주면은 주가에 좀 도움이 될 텐데 안 그런가요? 대한항공이 이게 그 이번에 그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한 게 아니고요. 사실 수년 전부터 내사를 집적했었고 기술력이나 이런 걸 보면서 네. 과연 우리가 대한항공이 이걸 인수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것은 인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고 만약에 카이가 다른 그 업체로 인수가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회사가 어디겠습니까? 시너지를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 회사가 역시 대한항공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카이의 그 인수 관련해서 재무적인 문제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재무적인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것은 일정 부분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향후 인수에 관련되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항공 뭐 관심 종목으로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한항공의 그 가격을 결정짓는 4대 요소 모두 다 긍정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점에서 반등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로 매매 포인트라고 해야 되죠. 뭐 주가 흐름 뭐 대부분 다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 매매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급등을 해서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지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략이고요. 만약에 상승을 할 경우에는 전고점 부근은 약 5만 원 정도의 단기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하락할 경우에는 일단은 4만 1,000원 부근의 리스크 관리에 반드시 하셔라. 이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마켓 프리뷰. 뭐 오늘 다양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또 대한항공에 관련된 내용 들어봤습니다. VS의 박영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